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지음. 김현화 옮김. 출판사 빌리버튼.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간혹 TV나 매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이다. 마치 수능 만점 학생에게 인터뷰했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정말 그들은 그저 열심히 살기만 했던 것일까요? 다른 무언가 남달랐던 점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쿠라이 쇼이치 씨는 마작의 대가로 20년 무패 신화의 전설적인 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저자 후지타 스스무 씨는 사쿠라이 쇼이치 씨 밑에서 마작을 배웠는데 마작을 배운 것을 후에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후지타 씨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일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구성이 조금 특이합니다. 같은 주제를 두고 먼저 사쿠라이 씨가 마작에서 터득한 지혜를 이야기하면 후지타 씨가 바톤을 이어받아 자신은 그것을 어떻게 회사 경영에 적용했는지 그 썰을 풀어냅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운을 불러오는 마음 습관, 2장은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3장은 나쁜 흐름을 끊다, 4장은 좋은 운을 지속하다, 5장은 운을 쌓기 위한 마지막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1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성공 비법을 알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기본 토대를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장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일과 인생에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에게. 후지타 스스무. 내가 자키회의 회장 사쿠라이 쇼이치 씨와 만난 것은 학생 시절로 벌써 20년쯤 전의 일이다. 자키회는 마작을 통해 정신력을 단련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해 설립된 도장이다. 당시 나의 청춘은 마작 일색이었다. 말 그대로 푹 빠져서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마작장에 틀어박혀 있었다. 20년 무패 신화의 전설적인 고수 사쿠라이 씨는 당시에도 마작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실력이 더욱 늘기를 간절히 바랐던 나는 작귀로 불리는 희대의 승부사가 어떤 방식으로 마작을 두는지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작기회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기간은 불과 1년 정도였지만 그에게 배운 것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마작을 통해 쌓은 지혜는 지금까지도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애초에 내가 사쿠라이 씨와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마작에서 배운 운의 흐름과 승부에 대한 감각을 우리의 일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작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평생 승부의 세계에 몸담아온 고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일이나 경영이라는 것이 성적순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온 대학 교수나 MBA 보유자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머리가 좋고 재능도 있는 데다 남보다 곱절로 노력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기운을 읽지 못하면 그것들을 온전히 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운과 승부 감각이라는 것을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20년간 무패 사나이로 불린 사쿠라이 씨의 비결을 일반인과 비즈니스맨을 위한 언어로 풀어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마작을 유심히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 어떤 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시작된다. 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분된 패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빨리, 크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상대적인 경쟁이다. 셋, 국의 진행, 상대와의 점수봉의 차이 등 시시각각 상황이 격렬하게 변할 때에는 냉정하고 재빠른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넷, 4명 중 1명만이 이기므로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곧잘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하며 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고 마지막에는 인내심이 승부를 가른다.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듯이 나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마작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일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꼽겠다. 보통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마작에서도 지는 경우가 많다. 사쿠라이 씨가 세면대에서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했듯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서 자멸하고 만다. 한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교활한 짓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쪽이 이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지면 거기서 끝이다.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다. 최근 학생 시절 이후로 소원했던 마작을 다시 시작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작을 통해 배웠던 것을 일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양쪽 모두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운의 흐름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과연 그것은 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활용되며 조절되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 힌트를 얻어 승리를 맛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1장 운을 불러오는 마음 습관. 심플.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사쿠라이 쇼이치.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곤 한다. 작기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다룰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에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후지타 스스무. 마작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초심자의 행운은 확실히 자주 나타난다. 나도 마작을 하면서 몇 번이나 경험했다.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붐비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지. 최근엔 평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며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낸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 지표나 거시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잊어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만다.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문을 더욱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는 동안 인력이 부족하거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의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뿐이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의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둥, 수급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둥,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전문가는 사물을 어렵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쉽고 뻔한 말을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면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순간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타이밍, 운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 사쿠라이 쇼이치. 마작으로 진검승부를 펼치던 무렵 나는 승부에 임하는 날 내 몫의 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전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뿜는 눈빛의 색이나 표정, 행동 거지에서 상대의 운이 상당하다거나 혹은 대단치 않다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실제로 마작을 두기 시작하면 승부 전에 느꼈던 상대편의 운의 양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패를 두는 법, 시선을 분배하는 법, 대국 중 버릇처럼 나오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실력뿐 아니라 운의 기세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대와 비교해 내 운의 양이 20 더 많다거나 반대로 15가 적다는 식의 판단을 내렸다. 나의 운이 더 많을 때는 긴장만 늦추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상대의 운이 상당히 많을 때다. 실력으로는 나보다 아래라도 신들린 듯 운이 좋은 상대라면 나의 사소한 실수도 치명타가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면 경쟁자가 가진 운의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대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흐름은 상대편에 있다. 하지만 운이라는 건 일정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와 흐름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나는 운의 양뿐만 아니라 운이 지속되는 시간도 더불어 읽었다. 예를 들어 상대와 내 운의 차이가 20이라면 앞으로 30분 정도는 이 기세가 이어지겠군 하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30분간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도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참고 견디면 운의 양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전환점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상대의 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원래 기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흐름의 변화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 이 전환의 순간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다. 견디고 견디다가 흐름이 달라졌다고 느낀 순간 단숨에 승부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의 운과 내 운의 양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설사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 막판까지 몰려도 허둥댈 필요는 없다. 내 안에는 애초에 위기도 기회도 없었다. 위기가 있었다 해도 열세라는 단순한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약간의 희망밖에 남지 않은 열쇠에도 전환의 지점을 정확하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판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 열쇠란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조함이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타이밍,
진짜 타이밍이 아니면 승부하지 마라. 후지타 스스무. 마작이라는 게임은 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인터넷 마작은 승률을 비롯한 데이터가 전부 나오는데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도 승률은 30%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마작은 70% 이상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초심자는 매번 이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매번 패할 수밖에 없다. 승부처가 찾아오면 승부를 걸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만히 견뎌야 한다. 견딘다고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를 하거나 고생해서 만들어낸 수를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거나 좋은 패를 버리지 않는 등 할 일이 많다. 따라서 그런 단조로운 시간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며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부를 걸 타이밍이 아닌데도 기다림에 지쳐서 승부에 나선다. 물론 그러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회사 경영자는 사원이나 주주, 대중매체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늘 주목받고 있기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매일 하는 일은 지극히 단조롭다. 단지 담담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다. 마작은 견디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그 세월은 대부분 견디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내가 쓴 2권의 책, 창업해서 흑자를 낼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사장으로서의 고백과 흑자 전환 후 블로그 플랫폼 아메바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은 인내하고 고뇌하는 나날이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거기서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휩싸여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승부처가 오기 전에 섣불리 승부를 걸면 진정한 승부처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운은 그때가 오기까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인내하는 시간은 승부에 비하면 불리한 형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일을 하는 시간 대부분이 견디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얼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다. 동료가 활약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져서 또는 일요일 밤에 우연히 각계 유명 인사를 밀착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해서 등 상황적으로 승부를 걸 타이밍이 온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주관에 따라 승부에 나서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막 사회인이 된 신입사원의 첫 해 등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승부처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만의 진짜 승부처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견디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세상의 바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쪽으로 불어올 것이다. 누구에게든 1년에 한 번쯤은 승부처가 찾아온다. 그러니 그때를 가려내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할 수 있도록 평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2000년에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하고 나서 3년 정도 적자였다. 2004년에 흑자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내해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 사업의 발판을 여러모로 다지고 있었지만 오늘 투자한 것이 내일 성과를 낼 리가 없었다. 동종업계의 경영자들이 눈부시게 활약하는 것을 보거나 투자가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아 마음이 초조해질 땐 나 자신의 타이밍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단단히 억누르고 사내 제도를 정비하거나 인재 육성에 힘쓰는 등 내실을 다져나갔다.
그럼에도 빨리 승부를 내려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해서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견디고 견뎌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부에 나서서 이겼다. 남들은 운 좋은 녀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연한 행운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결과였다. 자신의 타이밍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승부하지 않고 때를 가려내어 운에 잘 맞추고 행동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인내. 패배의 99%는 자멸이다. 사쿠라이 쇼이치. 살아가는 것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무덤을 파는 자멸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딱히 비아냥거림도 그 무엇도 아니다. 과거의 수많은 승부에서 내가 몸소 배운 진리이다. 대리마작의 대부분은 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금이나 이권이 걸리기 일쑤였고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도 적지 않았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이틀 사흘 이어지는 승부도 있었다. 그런 진검승부에서는 물이 담긴 세면대에 얼굴을 넣고 먼저 드는 사람이 패배한다. 그렇게 뼈와 살을 깎는 피냄새가 나는 처절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담담하고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는 대국도 있다.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한 가지. 격렬한 싸움에서든 큰 바람이 불지 않는 언뜻 보면 담백한 싸움에서든 패하는 원인 대부분은 자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경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결이라도 대전 상대는 숨이 살짝 차거나 리듬이 흐트러져서 약간의 실책을 저지른 것만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져 버린다. 이쪽에서 승부를 걸지 않아도 상대가 제멋대로 탁자 건너편에서 소리 없이 침몰해 간다. 그런 광경을 몇천 번 봤는지 모른다. 그것을 보고 나는 패배의 99%가 자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마작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가 아닐까. 실제로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다양한 세계에서 펼쳐지는 승부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자멸로 패배를 부르는 패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러 패배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어째서 자멸하는 것일까? 그것은 승리를 원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자멸의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승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초조함이나 긴장감, 불안감이나 망설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생길 것이다. 그에 따라서 행동이나 사고가 올바른 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또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치는 걸 게을리할 수도 있다. 시야가 좁아져서 형세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져서 신뢰를 잃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고 반복되면서 자멸을 향해 가는 것이다. 예전에 내 책을 출간했던 출판사 사장이 패배 99%는 자멸이다라는 말을 귀담아 듣고는 주의해야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이후에 도산했다. 늘 경계해도 자멸에 이르게 하는 함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란 간단하지 않다. 인내. 세면대에서 얼굴을 먼저 드는 사람이 패배한다. 후지타 스스무. 세면대에서 얼굴을 먼저 드는 사람이 패배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이다.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경쟁이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겨루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두 처음에는 꾹 참지만 점점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만다. 지금까지 거쳐온 비즈니스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식이다. 그 많던 동세대 라이벌들을 내가 앞지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비즈니스란 일종의 경주이다.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꼽아보면 첫째,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둘째,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사람. 셋째, 고정관념이 강해서 변화하기 힘든 사람이다. 두 번째, 낮은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의욕과 노력의 크기로 인해 차이가 벌어진다. 또한 목표를 높게 잡아서 노력해도 세 번째, 고정관념이 강한 나머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막다른 길에 몰릴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처음에 탈락하는 것은 첫 번째,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기업 사이의 경쟁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정해진 규칙은 없다. 정답을 여러모로 찾으면서 설령 정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인내심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견딜 것인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 경쟁 상대가 부쩍 힘을 길러서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거나 대박이 났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말이 들리면 사람이란 초조한 마음에 동요하기 마련이다. 동요하면 자신의 페이스를 잃게 되고 거기서 인내심이 바닥난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넘어선 무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여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종착지는 자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동요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연이어 인수합병을 하며 급성장하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라이브도어에 세간의 시선이 쏠렸을 때 우리도 뛰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주가가 오랫동안 저조해서 주주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 경쟁 상대를 보고 동요해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어디까지나 마음을 꽉 붙들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한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내서 주목받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멸의 패턴에 들어가고 만다. 그것은 압박감과 단기적인 평가라는 유혹에 져버린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인내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이버 에이전트의 격렬하게 경쟁의식을 불태우던 회사가 연이어 인수합병의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인수합병 세계에서는 업계 2위와 3위가 손을 잡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며 1위를 추월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다.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모든 업계에서 2위 이하의 기업이 합병할 때 바로 점유율이 바뀌겠지만 물론 일이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는 않는다. 라이벌 회사는 결과적으로 모두 자멸해 갔다. 결국 그것은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욕망과 세간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싶다는 유혹에 경영자가 패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습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들고 만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강한 인내심은 신입사원을 비롯하여 경영자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역풍과 순풍.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사쿠라이 쇼이치. 순풍은 플러스, 역풍은 마이너스. 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연하다고 모두가 생각한다. 하지만 역전되는 순간은 없을까?
사실 나의 승부 인생은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실행에 옮기는 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굳이 순풍을 버리고 역풍을 선택하고 승부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 만한 것은 모두 헤쳐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눈앞에 순풍 카드가 10장, 역풍 카드가 10장 있다. 만약 이 중에서 10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인생이라는 주사위 놀이의 말을 진행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조합으로 카드를 선택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장 모두 순풍 카드를 고를 것이다. 모든 패가 순풍이면 재미가 없지. 한두 장은 조미료 역할로 역풍 카드를 섞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을지 모른다. 나라면 이때 순풍 카드는 2~3장, 역풍 카드는 7~8장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역풍 쪽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실제로도 순풍보다 역풍이 자신을 먼 곳으로 날려보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스키점프 경기이다. 스키점프에 있어서 역풍은 부력이 되어 연처럼 선수를 높이 들어올려 멀리 날아가게 한다. 반대로 순풍은 오히려 부력을 억제하므로 비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스키점프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역풍의 진실을 멋지게 가르쳐준다.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다. 내가 순풍보다 역풍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쪽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풍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궁리해야 한다. 그 몰린 상태가 오셀로 게임에서 상대의 말을 단숨에 자신의 말로 뒤집어 역전하는 듯 폭발력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위기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늘 더할 나위 없는 순풍이다. 역풍과 순풍. 순풍 속에서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가? 후지타 스스무. 우리 회사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유능하다면 사원을 자회사 사장으로 발탁한다. 그때 2가지 반응이 있다. 한쪽은 해냈다, 사장이 됐어 하며 기뻐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내가 사장이 되다니? 하며 기쁜 감정보다 책임과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회사를 성장시키는가 하면 틀림없이 후자이다. 사장이 돼버렸어. 큰일이군.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섣불리 경영하면 회사가 도산할지도 모르고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하다 보면 그런 자세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까지 전해져 모두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된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회사지만 몇 해에 한 번씩은 특정 부서의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거나 과감한 인사이동을 실시하여 의도적으로 조직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다. 그리고 대부분 성과가 나타난다. 인원이 크게 줄거나 중심 인물이 빠져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아슬아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일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역경을 뛰어넘어 더욱 강한 조직으로 성장한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다 보면 조직 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꿈이나 희망에 불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다.
그러니 순조로울 때는 자신의 힘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일이 순풍을 탔을 때는 수월하게 쭉쭉 나아가서 기분이 좋지만 조금 방심하면 금세 진행 속도가 뚝 떨어진다. 긴장감을 잃어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꼴이다. 반대로 역풍은 괴롭고 힘든 법이지만 위기감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과정이 혹독했던 만큼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순풍보다 역풍이 잘 활용하면 오히려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순풍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른 이들이 치켜세우는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경영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치켜세워서 마지막에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거만함이 몸에 배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열심히 올라온 사람에게 지고 만다. 순풍을 단순히 순풍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스포츠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에서 전년도 최하위 팀의 감독을 맡는 상황과 우승한 팀의 감독을 맡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승팀 감독 쪽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힘들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최하위 팀의 감독과 비교했을 때 우승팀의 감독은 순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비난을 받으니 책임이 무겁고 그만큼 지휘가 어렵다. 옆에서 보면 최하위 팀을 맡은 감독보다 우승팀을 맡은 감독에게 행운이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최하위 팀은 선수들 스스로가 약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연습하고 경기에 임한다. 반대로 우승팀은 자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승을 목표로 하던 시절의 절실함을 되찾기란 쉽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역풍으로 보이는 요소는 우승팀의 감독 쪽이 더 많다. 따라서 그에 대해 확실히 자각하는 감독일수록 팀의 힘을 높은 레벨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담담함.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망친다. 사쿠라이 쇼이치. 작귀류의 마작의 진수는 힘을 빼고 두는 것에 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두기란 상당히 힘들다. 가끔 도장에 찾아오는 매스컴 관계자에게 가지고 있던 패를 버려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패를 부드럽게 버리는 동작은 정말 어렵다고 소감을 털어놓는다. 몇천 몇만 번이나 패를 버려온 도장생이라도 내가 보았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패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 자신조차 타패가 완벽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십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패를 버리는 동작은 그것만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를 쥐는 법과 버리는 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작 실력을 대략 알 수 있다. 작귀의 도장에서는 패를 1초 만에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감각으로 두기 위해서이다. 생각을 하면 몸은 반드시 경직된다. 유리한 전개로 이끌고 가겠다든가 이기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몸이 경직되면 당연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둘 수가 없다. 패를 둘 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힘을 뺀 부드러운 타법을 지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힘을 뺀다는 것은 마작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이다.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언뜻 보면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무너지기도 쉽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긴장하거나 이기려고 서두르는 나머지 힘이 들어간 채 움직이는 선수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힘을 뺀 유연한 부드러움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하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해가 빠른 사람은 욕망과 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욕망이 지나치게 크면 때때로 욕망 그 자체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며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욕망을 별로 갖지 않는 편이 소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쉽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미묘하다. 왜냐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자.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하며 계속해 나아가면 바라던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담담함.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후지타 스스무. 평소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켜보면 힘이 들어간 팀은 대체로 패배한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여기서 지면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이상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하위 팀을 상대로도 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 직원 중에도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헛도는 사람이 간혹 있다. 본인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조한 마음에 더욱 힘이 들어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애초에 힘이 들어가서 일을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 자신에게 집착한다. 내가 이 일을 따내겠다 라든가 나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보이겠다 라는 식으로 반드시 내가 라는 사고가 전면에 있다. 반대로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속해 있는 팀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 회사 초창기에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며 대기업에서 옮겨온 사람이 있었다.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벤처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이 지나쳐 주변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말려들게 했다. 모두 자기처럼 해야 한다며 자신의 업무 처리 방식을 부하에게 강요하여 혹사시켰지만 결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불만과 피로만 더해지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털어놓는 직원도 있었다. 몇 번 주의를 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다 못한 나는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본인은 타당하다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조직의 방향성에 맞추어 자신이 아닌 회사와 팀을 우선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최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힘을 빼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변모했다. 본인도 나중에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반성했으며 그 후에 눈부시게 활약하여 경영본부를 담당하는 상무이사에 올랐다. 내 생각에 당시 그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발했고 그 결과 한껏 힘이 들어갔던 것이다. 나도 대학을 나와서 막 취직했을 무렵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입사 첫 해에는 매일 아침 첫 차로 출근해서 막차로 퇴근하며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자신감이 없으니 그저 노력이라도 하자는 생각이었다. 이후 그런 업무 태도를 인정받아
출자를 받아서 창업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창업을 염두에 두고 노력했던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다만 회사에서 부여받은 매달 목표를 완수하는 데 빠져서 일에 매진했을 뿐이다. 오히려 나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동기에게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입사 때부터 언젠가 내 회사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은 했으나 사쿠라이 씨가 말했듯이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은 듯 지냈다.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지나치게 강하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길 수 없다. 물론 오로지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강할 때도 있다. 다만 이기고 싶다고 생각은 해도 힘은 빼자. 담담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런 태도야말로 결과를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단념하는 용기,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 사쿠라이 쇼이치.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단념하고 물러설 줄 아는 힘. 이 두 가지가 마작에서 승부의 행방을 크게 좌우한다. 이 둘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가장 바람직하지만 용기는 있어도 단념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단념하는 힘을 동반하지 않은 용기는 자칫하면 만용이 될 수 있다. 단념하는 힘은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결단을 내릴 때 발휘되는 것이므로 어딘가 소극적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래서 그다지 갈고 닦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단념하는 힘이 없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패배한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그것이 알기 쉬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투자나 도박의 세계이다. 보다 큰 성과나 보수를 원한 나머지 물러나야 할 때에 단념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념에도 좋은 단념과 나쁜 단념이 있다. 나쁜 단념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한 가지는 승부에서 열세로 돌아섰을 때 만회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판세가 우위로 돌아섰을 때 승리가 확정된 양 마지막 국면에서 단념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잘못된 이유는 모두 승부를 도중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그때부터 뒤집을 기회가 있는 법이고, 반대로 거의 이길 것 같은 판이라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뜻밖의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다. 한편 좋은 단념은 등산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산의 기상 상태는 급변하기 쉽다. 고생하며 등반해서 드디어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아졌다고 하자. 그때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으니 여기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정상을 향해 강행하면 심한 뇌우나 강풍이 덮쳐와서 조난당할 위험마저 있다. 이처럼 생명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용기 있는 철퇴로 단념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래서도 단념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몰락하는 사람이 있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좀처럼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기서 후퇴하면 엄청난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힘껏 버티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능력은 목표치에 못 미친다. 끈질기게 쫓으면 쫓을수록 손실이 커질 뿐이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좋은 단념을 하며 포기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두 가지 선택지가 눈앞에 닥치는 일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려면 중요한 지점에서 망설여질 때 어떻게 재빨리 단념할 수 있을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버리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혹은
이로써 소중한 무언가를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말이다. 그 유연함이 적당한 타이밍에 좋은 단념을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단념하는 용기. 단념에 대한 규칙을 미리 만든다. 후지타 스스무.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단념이라는 키워드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제대로 단념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회사를 도산하게 만드는 원인 대부분은 잘못된 단념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단념한다면 회사라는 것은 좀처럼 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단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법이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사업이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어나가야 할지 단념해야 할지 판단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그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볼까? 더 이상 끌어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지도 몰라. 손해를 각오하고 매각해서 새로운 일에 몰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와 같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로 단념이란 막상 닥치면 망설임 없이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절박한 상황에서 힘껏 버텼더니 일이 잘 풀렸다는 인내심의 승리라는 패턴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하고 반대로 질질 끌면서 버티는 바람에 손실만 늘어 힘들었던 패턴도 떠올라서 고민한다. 팀워크가 좋아서 모두 화기애애하게 일하고 있는 때일수록 단념하는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면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가게 된다. 그러면 사이가 원만했던 팀도 마지막에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단념하기가 괴로워서 미뤘다가 나중에 몇 배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경우를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업에서 실패의 조짐이 보일 때 단념하기 위한 철퇴 법칙을 만들었다. 기간을 정하고 적자가 상한선 이상 나면 철퇴하거나 몇 분기 연속으로 감소와 감익이 발생하면 사업을 재고하는 규칙을 정한 것이다. 이 규칙은 애초에 인터넷 사업이 실패하는 대략적인 패턴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철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만든 덕분에 단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진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주식 펀드 운용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매각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철퇴 법칙은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마작에서도 지금까지 친해 리치가 나오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다든가 간장 대기 상태일 때 역이 없으면 리치를 선언하지 않는다와 같이 제 나름대로 단념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하다. 왜냐하면 정신력 싸움이기도 한 마작에서는 규칙이 감정을 배제하고 단호하게 단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은 좀처럼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축의 역할을 한다. 조금 더 버티겠다는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얼마나 허용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규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물론 앞서 말한 철퇴 법칙에 있어서도 예외는 있다. 사운을 걸고 시작한 아메바 사업은 그 규칙에서 제외시켰다. 그 사업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4년 동안이나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진행하길 고수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던 해에 올해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사활을 걸었다. 결국 마지막에 큰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흑자를 볼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다.
다른 사내 사업들은 철퇴 법칙을 제대로 적용한 반면 아메바 부서만 특별 취급해서 타 부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긴장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부터 단념의 법칙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기라면 더욱이 아무도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 후의 운명을 좌우한다. 몰입.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몰입 상태야말로 최강이다. 사쿠라이 쇼이치. 나는 사실 20년 무패 신화의 작귀라는 수식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홍보하려는 출판사를 비롯하여 매스컴이 마음대로 붙였을 뿐 나는 솔직히 그런 문구가 없는 편이 후련하다. 이미 과거의 일인데다 승리의 전적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20년간 무패라는 홍보 문구가 제멋대로 퍼진 탓인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승부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승부에 임하기 전의 마음은 늘 격렬한 불안과 싸우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지지 않을까? 하는 숨막히는 불안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치켜들면 이어서 그것을 부정하듯이 나의 강인함이 있으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서 감정을 계속해서 흔들어댔다. 하지만 막상 승부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과 갈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온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패를 움직였다. 물론 거기에는 이기겠다는 오기도 없다. 소리 없는 긴박감 속에서 내가 있던 곳은 아무런 사고도 감정도 솟구치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나는 중립 감각이라고 부른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이 플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립 감각은 이 플로, 즉 몰입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로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되며 동시에 매우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등 불가사의한 감각을 체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공을 계속 던져서 주자를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완벽한 플로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로 상태나 중립적인 감각을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감각을 중립 상태에 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과 에너지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노, 불안, 기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제로의 지점, 분발심이나 전략 등의 모든 사고가 정지된 평온한 제로의 지점. 나는 그런 제로의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왔기에 운을 끌어와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몰입.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장치를 만든다. 후지타 스스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지나치게 나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몸을 사려도 안 된다. 지나치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나는 평소 사람들로부터 균형 감각이 좋다고 칭찬받는 일이 많지만 사실 이 균형 감각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사쿠라이 씨가 말하는 중립이라는 말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다. 균형은 비즈니스에서 쌍방의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중립이라는 말에는 전체를 내려다본 후에 중앙에 자신을 내려다 놓는다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전자가 자의식으로 만들어진다면
후자는 스스로를 잊어야 가능하다. 모든 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후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감각을 체득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지 객관적으로 보인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단지 똑바로 있는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다. 저명한 경영자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저자세이다. 겸허하다는 의미이다. 무언가를 칭찬하면 판에 박은 듯 터무니없는 과찬이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러나온 겸허가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상 아부를 듣거나 칭찬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에 덩달아 자신이나 회사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리라. 플로는 평소에 중립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들어가기 쉽다. 그것은 일종의 모라 상태이다. 따라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는 타입의 사람은 플로 상태로 매끄럽게 옮겨갈 수 없다. 확실히 플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상치 못한 힘이 나오거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보고 있으면 가끔 플로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느껴진다. 거의 자지도 먹지도 않아서 주변에서는 걱정하지만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태연하다. 그리고 그 플로 상태가 끝났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높은 레벨의 서비스가 완성되어 있다. IT 비즈니스는 제조업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수량의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또한 완성도가 낮으면 몇 개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 상태에 들어간 듯 집중해서 업무를 해내는 사람이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플로 상태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만 국한된 표현은 아니다. 회사에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별로 팀이 있는데 가끔 무서울 만큼 기량을 펼치는 바로 플로 상태에 들어간 팀이 등장하기도 한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굉장한 기세로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해 간다. 바로 팀 전체가 플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팀은 기적처럼 놀라운 제품을 내놓거나 대형 수주를 따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팀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절묘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이 플로 상태에 들어가서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팀 멤버가 중립적인 태도로 팀의 목표와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여 모라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분. 위화감이 드는 것은 제외하라. 사쿠라이 쇼이치. 운이 좋다고 느껴질 때 불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행운이 자기 편에 있다고 느낄 때는 기분이 좋다. 여기서 운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바로 역 또한 참. 다시 말해 기분이 좋으면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싱글벙글 웃으며 언제나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법이다. 기분이 좋으면 운이 따른다는 걸 나는 이제껏 인생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다. 작기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도장생들과 하치조 섬에 놀러 갔는데 하필 태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상당히 사나웠다. 숙소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자 조금 무료했던 나는 자연의 거친 힘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바다를 향해 뻗은 부두에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물결이 요란하게 넘실대고 파도가 밀려들며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력이 느껴졌다. 한편으론 민낯을 드러낸 자연을 대하니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부두 끝으로 향하던 중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본래라면 그쯤에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도장생들을 데리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앞쪽으로 몇 걸음 더 자연스레 움직였다. 그 순간 전에 있던 자리로 커다란 파도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왔다. 만약 뒤돌아갔더라면 모두가 파도에 휩쓸려 갈 뻔한 것이다. 머리로 생각하면 위험한 게 뻔한데 왜 몸이 자연스레 움직인 걸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본질적인 모습을 접한 나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고 그 덕에 평소 내 안에서 몇 할 정도 잠들어 있던 자연에 대한 감각이 온전히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운이란 바로 이렇게 이성을 초월한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다. 업무 또한 기분 좋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업무의 운이 크게 달라진다.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쾌해져서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반대로 호감 가는 사람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업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학장 추천으로 어느 기업의 면접을 보고 내정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회사를 통해 엿보게 된 셀러리맨 사회에 대해 아무리 애써도 위화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나는 스스로 취직을 포기했다.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그 편이 훨씬 기분 좋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작과 함께한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기분, 분위기가 운을 좌우한다. 후지타 스스무. 마작을 하면서 운이 없다는 기분이 들 때는 배분받은 패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 받은 패를 보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좋은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이란 기분 하나로 사물을 보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분위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업무의 질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는 곧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좋은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의 회사를 세우기 전에 인텔리전스라는 인재 파견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때 깨달았다. 사장의 비전이 확고했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직원 모두가 의욕이 충만해서 같이 있으면 나도 질 수 없다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창업할 때부터 회사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지 늘 고민해왔다. 채용 면접에서는 머리가 좋다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보다도 성격이 좋은 것을 우선 조건으로 삼았다. 회사 내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려는 타입의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도 나도 분발해야지 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간 정도가 대다수지만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법이다. 따라서 평소에 나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는 않은지, 부하 직원의 발목을 붙잡는 부정적인 리더는 없는지 주의 깊게 지켜본다. 특히 회사의 중심 멤버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탄탄하게 구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분위기는 또한 전염되기 쉽다.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회사 전체 분위기가 온통 부정적으로 물들어 버리기도 한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회사에 있어서 요주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는 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포스터가 여러 군데 붙어 있고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풍선이 떠 있기도 하다. 일반적인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 또한 분위기를 좋게 해서 직원들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같은 사람이라도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업무를 처리하면 운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부정적인 기분으로 처리하면 운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직원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으면 당연히 직장 분위기도 좋아진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운기 또한 올라간다. 따라서 경영자는 분위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감. 직감의 90%는 타당하다. 사쿠라이 쇼이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운이라는 것은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감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면 아랫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알 수 없으니 보이는 부분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빙산에 충돌하는 배처럼 언젠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성을 발휘하여 분석하거나 계산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오직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지식이나 정보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 앞에서 본능은 뒷전이다. 하지만 이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삶의 방식은 다양한 폐해를 초래한다. 본래 사람은 이성 이전에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인간관계든 업무든 뭐든지 합리적으로만 계산하면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업무는 융통성이 사라진다. 스트레스 사회의 원인은 애써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데에 있다. 그에 비해 감각은 폐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각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직감을 꼽을 수 있다. 프로 장기기사 하부 요시하루는 직감으로 파악하는 것의 70%는 타당하다고 했지만 나는 90%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내리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직감이다.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작업, 즉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채로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직감으로 느껴진 것이 내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운은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즉 흐름과 타이밍, 기회와 분위기, 의식하기 힘든 감정의 움직임을 얼마나 감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감과 운의 관계는 그만큼 밀접하다. 직감. 잡념이 없는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후지타 스스무. 인터넷의 영향으로 마작 세계에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획기적인 것은 모르는 상대와도 대전할 수 있는 인터넷 마작의 출현이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승부는 그 사람의 승률은 물론 예를 들어 같은 패를 2개씩 7쌍을 모으는 7대자로 활용할 확률은 몇 %인지, 리치를 선언하고 활용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데이터화하여 숫자로 표시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작의 승률을 높이려면 데이터와 확률 이론을 발판으로 삼아 싸우면 된다는
디지털파 마작인들이 출연했다. 그들이 예전처럼 아날로그식, 즉 감각으로 마작을 두는 사람을 오컬트파, 즉 아날로그파라고 야유하면서 양자 간의 논쟁이 일었다. 디지털파는 운의 흐름, 승부의 기교, 패의 기운과 같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쓸모없다고 주장했고, 오컬트파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마작의 진수라고 역설했다. 디지털파의 감각은 비즈니스로 바꿔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경영학을 공부하면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회사를 원활하게 경영해 나가는 사람을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MBA를 따고 경영에 관한 지식을 쌓은 똑똑한 경영자는 수없이 많지만 그들 중에 회사를 능숙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일본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MBA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는 승부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난 경영자다. 미키타니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경영은 우뇌와 좌뇌의 캐치볼이라는 것이다. 나는 마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디지털파가 타당하다든가 오컬트파가 타당하다든가 하는 것을 떠나서 적어도 마작이 디지털적인 수치나 데이터만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네 사람이 겨루는 마작 승부에서 공격과 수비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그 심리를 포함하여 무수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합리적인 지식이나 데이터만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마작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는 힘이 요구된다. 전체를 냉정하게 내려다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쳇바퀴 같은 세계에서 계속 헤매게 된다. 헤매지 않으려면 직감으로 대상을 파악해 나가야 승부의 열쇠를 줄 수 있다. 경영도 이와 전적으로 같아서 언제나 상황을 판단하는 힘이 요구된다.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는 그 복잡하고 기이한 비즈니스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처음에 직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쿠라이 씨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직감의 90%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직감이라는 것은 잡념이 들어가면 어긋난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승부처가 아닌데 초조한 마음에 얼른 승부를 걸고 싶다고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한편 상대에게 이기고 싶다든가 빨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잡념을 덜어낸 후에 나온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마작도 경영도 직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회의 직감으로 시작하더라도 좌뇌로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나 데이터를 취합하여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만든 후 마지막 순간에 최초의 직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결정한다. 생각을 멈추고 느껴라 라는 말을 증명하듯 감각적이고 신들린 마작을 하는 사쿠라이 씨의 경우에도 마작에 관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운해와 좌뇌의 캐치볼을 무의식 중에 실행하는 것이라 본다. 경영은 좌뇌에 치우치면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대기업 회의에서도 어떤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왜곡되어 처음엔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습을 바꾸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슨 일이든 여러 갈래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는 법이다. 직감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들을 갖다 대며 결정한 것에는 이미 망설임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좋을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상담하면 점점 더 망설여진다. 처음에는 자신의 직감으로 벤처기업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저것 따지는 사이에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지금까지 노력해서 손에 넣은 학벌이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동적인 자세로 변해 벤처기업으로 향하는 마음을 접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자신이 생각했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면 처음 자신의 직감을 끝까지 믿지 못한 것에 후회가 솟구치는 것이다. 일이나 인생, 마작 등과 같이 사람의 심리가 개입하는 것에는 머리로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망설임이 거듭된다면 그 판단은 틀린 것이기 쉽다. 나는 경영에 있어서는 직감을 믿는 것과 동시에 망설여지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운의 총량. 운의 양은 무한하다. 사쿠라이 쇼이치. 일상이란 되게 평범한 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운을 미리 당겨 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말을 종종 했다. 내 어머니도 나한테 주어진 운을 당겨 쓰는 게 아닐까?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큰 행운을 얻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벌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말에서 사람이 가진 운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대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여기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운의 양은 모두 동등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유한한 에너지 자원과 다르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시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에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이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도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은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다만 옛사람들의 교훈처럼 좋은 일만 계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편한 쪽으로 자꾸만 흐른다. 큰 운을 얻으면 그에 의존하여 사고방식이 안일해져서 행동이 게을러지기도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은 운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경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운의 총량. 늘 운이 좋은 사람이 지속하는 것들. 후지타 스스무.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운의 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줄곧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느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17년 전 나를 포함해 3명이 제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 3천여 명에 연간 매출 2천억 엔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일본 증시사상 최연소인 26의 나이에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에도 매출이 5억 엔, 10억 엔, 100억 엔을 넘었을 때에도 늘 여기가 내 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출발점을 돌아보면 정말로 제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에 1,000억엔, 2,000억엔을 넘어 회사에서 점점 훌륭한 동료들이 모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가정에도 충실했으며 마침내 마작 최강위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이런 나를 두고 남들이 그저 운 좋은 녀석이라고 여긴다면 달리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행으로 얻어 걸린 럭키펀치와 같은 운뿐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며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그런데도 나를 두고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도 거듭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한편 B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같은 레벨에 머물러 있다. 처음 두 사람의 격차는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공이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제곱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작은 승부가 벌어지는 무대만 제공되지만 승자에게는 보다 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연이어 준비된다. 거기서 매번 타당한 선택과 노력을 계속한 A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굉장한 곳에 가 있다. 여전히 출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B의 입장에서는 A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도달했는지 짐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B는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격차를 만회하고자 큰 성공을 노린다. 한 방의 역전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대개 자멸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운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흥미로운 물음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많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에 운기가 상승하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인생의 수지타산은 더하고 빼면 결국 모두 제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신의 절묘한 배분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식은 실제로 없다고 본다.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을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지만 사실상 공식대로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